네. 예, 안녕하셨습니까.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아주 무더위에 여러분 공부하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아주 오래 많이 하셨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시험은 즐겁고 재밌게 보셨죠. 예, 올해 뭐 다른 선택 과목에서는 좀 뭐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노동경제학은 아주 평이하게 예, 문제들 잘 만족하게 쓰였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문제가 3번 문제가 그 문제 안에서 출제 교수님이 제시한 대로 풀면 경제 언론에 의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뭐 크게 논란이 될 것은 없는 그런 올해 평이한 문제가 출제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보면은 전부 그래프죠. 우리가 수업에서도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노동경제학은 사실은 서술 경제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노동경제학은 경제학의 강론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적으로 분석하든지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하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전부 그래프 분석인데 따라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렇죠. 그릴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노동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임금론 이런 정도만 잘 해두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 번씩 볼까요? 자, 1번 문제가 뭐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계속 다뤄지는 주제죠. 소득 여가, 노동 공급에 대한 문제죠. 자,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번이 금융소득, 비근로소득, 그 다음에 2번이 요건 후방울절이고요. 요건 뭐 어느 강의나 어느 강사가 강의하든지 다루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던 그런 주제가 되는데 우선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소득 여가 모형이니까 그래프로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연습 필요한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2번 같이 섞어서. 자, 그러면 노동 공급은 일단 가용시간, 시간 제약이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제약. 이 시간을 어디다가 소비할 것인가? 여가와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뭐 인컴이라고 하고 머니라고 표기해도 좋고 그 효용입니다. 그러니까 14시간 중에 일부 시간을 놀았다. 일하지 않고. 그럼 그 플러스의 효용을 주는 것이고 일했다. 그럼 이제 소득을 근로소득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소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소비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놀지 말고 일해서 돈 번다. 이 돈, 이것도 우리에게 이제 버는 소득이 다른 뭔가를 소비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의 효용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의 효용이고 그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가격이죠. 분석의 중심은 여가로 간단 말이에요. 여가의 가격 기회비용 개념으로 보면 시간당 임금이 되겠죠. 1시간 놀았다. 근데 가서 1시간 일했다면은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놓고 푸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뭐 그림 다 익숙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 한번 보죠. 수평축에다가 여가를 표시하죠. 여기다가 A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뭐 레저 해서 L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이게 보통 레이버 서플라이 공급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가. 그 다음에 여기가 소득이죠. 소득이니까 뭐 인컴, 머니 또 우리 올해 시험에서는 요걸 소비라고 주어서 컨섬션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예산선 그려야 되죠. 주어진 시간 14시간이니까 몽땅 다 논다. 그러니까 총 가용 시간을 모조리 다 놀 때, 그렇죠? 여기 총 가용 시간이라고 합시다. 이걸 T, 토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14시간 전체를 다 일할 수 있겠죠? 11시간 전체를 다 일을 한다. 그러면 이쪽 절편은 몽땅 14시간, 가용 시간 전체 일했을 때 시간당 임금. 이렇게 되고 둘 다 플러스의 효용을 주는 것이니까 정상적인 한계형이 플러스인 재화, 서비스니까 무차별 곡선은 언제 볼록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여가로 소비하고 여가
소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총 가용 시간 14시간에서 여가를 뺀 시간, 그만큼 일했겠죠. 시간당 임금 곱하면. 그래서 이게 효용국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 시험지에다가 그림을 이쁘게 그려야 돼. 이거 뭐 자대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이 그려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수직 수평 그린 다음에 여기 축을 반드시 써줘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한글로 써줘야 되겠다. 그죠? 여기 여가고 여기가 소득이다. 그래 놓고 괄호 여가 요거를 나는 L로 쓰든지 아니면 뭐 A로 쓰든지 이렇게 밝혀줘야 혼선이 없겠죠. 그 다음에 소득 해놓고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근데 보통은 이제 소득, 인컴이나 머니, 화폐 소득이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효용국대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지 여백에다 그림을 그릴 때 이게 표기해 주는 게 좋겠죠. 이게 예산선이고 무차별 곡선이다. 그리고 최초 균형점. 이렇게 써주게 되면 보기에도 좋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노동 공급의 소득 여가 모형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첫 번째 물음이 비근로소득이 존재한 non-labor income, 비근로소득이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그쵸? 여기. 내가 주어진 가용시간 전체를 다 여가로 소비했다. 즉,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제로죠. 소득이 제로인데, 비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돼? 예산선이. 그쵸? 몽땅 다 놀아도 요 수직거리만큼의 그죠? 비근로소득. 여기서는 지금 금융소득, 뭐, 이렇게 예를 들었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이다. 그죠? 아니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장래 희망이 뭐냐? 건물주다. 그런 다음에, 예, 건물 임대소득이다. 뭐 그런 거고요. 또 이전소득 등등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예산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그대로죠. 임금, 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여가의 상대 가격이니까, 그쵸, 분모가 소득의 가격이죠, 인컴. 소득의 가격. 근데 소득, 돈으로 받으니까, 여가의 가격은 임금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임금이니까, 분모 1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읽기를 보죠. 그쵸. 소득으로 표시한 여가의 상대 가격이잖아요. 기울기가 요게 시간당 임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비근로소득이니까 뭐 기울기, 임금에는 변함이 없죠. 기울기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화인데요. 그럼 이제 2번 문제, 물음 2부터 먼저 한번 해놓고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할 때 여가의 가격, 요게 이제 우선이라고 그랬죠. 여가의 가격 임금입니다. 얘가 오를 때 소득효과, 대체효과죠. 소득효과는 시간당 임금이 오르게 되니까 똑같은 시간 일해도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근로소득이 증가하죠. 근데 여가는 정상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당연히 정상제. 정상제니까 여가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가 소비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진 시간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결국 어떻게 돼요? 노동 공급량은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제 내 소득이 증가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 근데 이제 우리가 1차 시험 노동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플러스의 소득 효과 뭐 이런 말 쓰는데 노동 경제학에서는 거기까지 안 써요. 말로 하고 끝내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대체 효과는 뭐죠? 아까 요거. 여가의 가격 임금이 오르게 되니까 여가의 상대 가격이 오르게 되죠. 여가 상대 가격이 오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 소비는 줄이는 거죠. 정상적인 선호를 갖는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노는 시간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그쵸?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가의 가격, 임금이 오를 때 근로자들에게 두 마음이 상충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서 쉬고 싶은 마음. 근데 또 쉬자니까 기회비용이 포기하는 임금이 크기가 크죠. 그래서 놀지 말고 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두 개가 상충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효과가 이게 더 크게 나타나서 그렇게 되면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 오를 때 이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가 더 크니까 우상향하는데 이게 뒤집어진다 이거지. 그게 2번 문제죠 지금. 노동 공급이 줄어들 수 있죠. 어느 때 줄어든다. 그렇죠. 소득 효과가 더 크다면 이게 더 크면 이거 잘못했죠. 노란 게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가 더 큰 경우이고요. 소득 효과가 더 크다면 이 효과가 압도하게 되니까 노동 공급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후방 굴절이죠. 그래서 2번 문제 질문이 후방 굴절 노동 공급곡선 하니까 2번 답은 요거죠. 시간당 임금이 올라갈 때 공급이 줄어드는 거. 근데 보통 이게 경제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공급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공급량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공급량은 공급곡선 상의 변화고 공급이 변화하는 것은 공급곡선 자체가 좌우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이거 공부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2번 질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갈 때 노동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잘 써주시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때는 여기 구간이죠. 노동 공급량이 줄게 된다. 자, 그럼 요 얘기 일단 마무리하고 가볼까요? 그럼 2번에서 거기 해설 그림 내가 그려놨는데 한번 봐주실까요? 그렇죠. 거기 그림은 내가 두 개를 다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그려놨는데 밑에 그림이 요게 후방 굴절하는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설명하시오 하니까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득 대체 효과까지 그려줘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리고 소득 대체 효과는 1번 끝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 한번 보십시다. 1번 문제는 비근로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노동에 미치는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비근로 소득이 증가했다 하게 되면 이게 아니죠. 비근로 소득이니까 비근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때요? 소득 효과만 나타나겠죠. 소득 효과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근로 소득, 뭐 금융소득, 이자 소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노는 시간을 늘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 공급량을 이 효과만 나타나게 된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자, 예산선이 평행 이동했죠.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때 여가가 정상되고 소비가 증가해야 되니까 균형점이 어디에 오도록.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균형이 된다. 그렇지? 자, 1번 물음 1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예산선이 우측 평행 이동하고 여가 소비 증가. 그러니까 노동 공급량은 줄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놓고 요걸 자세히 그림 그려 놓고 설명해 주시면 득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요건 뭐 다 잘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자, 그럼 2번 가봅시다. 자, 2번은 지금 문제가, 그렇죠? 감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그래프를 활용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으니까, 아까 그 그래프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여가입니다. L이라고 소득. 여러분 마음대로요. 인컴을 쓰든지 뭐니. 최초에
전체 모든 총 가용 시간을 다 여가로 소비할 때, 총 가용 시간을 전부 다 일했을 때,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곱해지겠죠? 그때 근로소득이란 말이에요. 최로, W 최로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최초. 그래서 소비자가 여기서 여가, 그리고 여기 좌표점 같은 거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 가용 시간에서 노는 시간 빼고, 그럼 요게 근로 시간이 되겠죠? 여기다가 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소득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이게 이제 노동 공급이 뭐 기본 문제죠. 이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는 절편은 그대로일 거고, 시간당 임금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오르게 되니까, 그쵸? 14시간, 가용시간 똑같고, 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려야 되죠. 그러면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여기다 그림을 그려야 될 때, 소득보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소득보상, 요거 개념, 동등보상 개념으로 한쪽 방향. 물론 대등 변화도 있는데 동등 변화 개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일관되게 좀 준비하세요. 그러면 기본은 뭐죠? 우리가 할 때 예산선이 변화했죠. 그럼 변화 후에 예산선이 어떻게 되도록 그림 그려야 된다? 원래 무차별 곡선까지 평행으로 이동시켜라. 이게 소득 보상이죠.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무슨 효과? 소득 효과가 빠졌죠.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데 평행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요 실질 소득 변동분을 제거한 셈이 됐단 말이에요. 이동시킨다. 소득 보상했다. 그러니까 소득 효과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소득 효과가 제거됐으니까 자, 그림으로 볼 때 변화 후 예산선을 원래 무차별 곡선까지 평행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빠졌으니까 대체 효과만 남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럼 같이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변화 후의 예산선 얘를 원래 무차별 곡선까지 평행으로 이동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요령이죠. 요걸 좀 통통하게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 분명히 보이는데, 자, 얘를 평행으로 이동시켜 본다. 그러면 평행으로 이동시키니까 접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임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균형점이 어디론가 변해갈 텐데, 일단은 변화 후 예산선을 원래 무차별 곡선까지 평행 이동시킨다? 그러면 여기를 L0 프라임이다. 요거 변화한 건 뭐죠? 원래 무차별 곡선상에서 기울기죠. 기울기가 변화한 것이니까 뭐예요?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대체효과입니다. 1번이 대체효과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볼 때 어떻게 됐어요? 얘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데 얘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실질 소득 증가분을 뺐죠. 그래서 대체 효과다. 그럼 나머지입니다. 그럼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데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이 어떻게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평행으로 이동하겠죠. 소득 보상 후 예산선이 이제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평행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 선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균형점이 변화해야 되는데, 자, 이제 후반 굴절 경우니까 요거 뭐 어떻게 됐었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거죠. 그러면 대체 효과 여기서 변화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 소비가 증가하는데 대체 효과보다 어떻게 돼요? 소득 효과가 더 크다. 그러니까 최종 균형점은 어디로? 그렇죠.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균형점보다 오른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대체 효과고 여기서 여기로 변화해 간 거 2번은 소득 효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준으로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다. 그래서 임금이 오를 때 여가 소비량이 어떻게 됐나요? 증가했죠. 그럼 여가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노동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게. 임금이 오를 때.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잘 그리셨죠, 다들? 네. 이거는 뭐 하도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다소 미진했다면,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림 많이 나오죠? 우리 올해 시험은 아주 그래프 4태가 났어요. 요거, 그러니까 소득 보상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요령은 말이죠. 먼저 대체효과보다 먼저 찾아요. 대체효과를 먼저 찾고, 최종 균형점, 요거는 맨 나중에. 그래서 소득효과, 대체효과 판단해서 점 찍어 놓고 무차로 접점을 찾아야 그림이 이쁘게 나오게 되죠.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아주 기본적인 노동 공급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다뤄졌어요. 비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제 거기 설명에는 질문 2, 거기 해설 그림은 2개를 다 그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유보임금입니다. 리저베이션 웨이지인데 유보임금 개념, 이것도 뭐 참 우리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마음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노동 공급에 대한 얘기 개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큰 1번 문제에서 4개를 물었는데 3번, 4번이 전부 다 유보임금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제 물음 4, 네 번째 질문이 약간의 이제 퀴즈성 문제죠. 아이디어를 한번 잡아보세요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자, 우선 이제 봅시다. 유보임금 개념이 뭐냐? 근로자가 여가, 그 다음에 소득, 인컴, 효용극다 소비한다. 그때 이제 예산선 기울기죠. 근데 여러분 예산선 기울기가 뭐였지? 소득으로 표시한 여가의 상대 가격이었죠. 그래서 노테이션 기호로 써보게 되면 분모가 소득. 근데 소득의 가격은 항상 1원이죠. 그 다음에 여가의 가격인데 얘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가의 상대 가격은 임금입니다. 지금 현재. 임금이 기울기가 되는,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고. 근데 아까는 예산선 주어져 있을 때 근로자들이 효용극단 선택을 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만큼은 여기서 이 시간만큼 놀고, 요만큼 L0까지, 원점에서 제로 선분 길이만큼 요만큼은 놀고, 나머지 가용시간에서 요만큼은 일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일하는 시간 곱하기 임금 해서 소득을 얻게 되는데, 자, 유보임금은 뭐죠? 유보임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라고 예를 들어서 할 때 다 한 번씩 이제 알바도 해보고 하셨을 텐데, 물어보겠죠. 방학 때 일 좀 해야 되겠다. 가서 물어봤는데, 시간당 시급 얼마 주세요? 5,000원이다. 안 한다. 아이, 그거 쏴서 나 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게 유보임금이죠. 노동 공급을 시작하는 임금.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난 한 10,000원 줘야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나 한 3,000원만 줘도 일하겠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유보임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유보임금은 아주 쉽게 정의해서 내가 이제 일하겠다. 일하기 시작한다. 일하겠다. 그 수준의 임금이 유보임금이죠. 그러니까 시장임금이, 실제 시장의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으면 일하죠. 시장임금이 싸다면은 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유보임금은 사람마다 다른데 시장임금은 주어져 있다 할 때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럼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그럼 얘가 유보임금이 요거보다 높아야 시장임금이 요거보다 높아야 일한단 말이야. 요거보다 낮으면 일 안 한다. 낮으면 일 안 한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총가용시간 전체 다를 나는 여가로 소비하겠다. 이 그림하고 차이점은 뭐지? 그렇죠. 자, 이렇게 얘를 좀 늘려놓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딱 그려보시면 여기서 접하고 있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게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 딱 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접점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설명할게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제에서 소비 여가니까 여기가 여가가 되고 소득으로 소비하는 거죠. 컨섬션이다. 같은 소리예요. 여가 소비. 그러면 요 점을 보시면 무차별 곡선하고 얘하고 접했는데 그럼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죠. 근데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XY라고 쓰잖아요. X가 X축이죠. 여기서 X축이 뭐죠? 여가죠. Y축은 소비가 되는 거지. 이때 한계 대체율은 일반 재화 소비로 보게 되면 MRSXY가 그렇죠. 분모 한계 효용의 비율인데 분모가 Y가 되고 X가 되잖아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시면 Y축 이거는 지금 현재 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 C가 되는 거고 Marginal Utility of Leisure죠. 여가의 한계 효용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자, 예산선의 기울기, 예산선 버젯 라인의 기울기는 그렇죠. 여가의 가격으로 표시한 소득의 가격으로 표시한 여가의 상대 가격 요거죠. 그럼 이제 분모가 1이니까 빼면 임금이 되겠지. 요게 노동 공급에 있어서 효용 극대화 조건이죠. 자, 그럼 이제 가 보십시다. 먼저 유보임금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유보임금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해주면 될까? 그렇죠? 모든 가용시간 전체를 여가로 소비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요 점에서 얘기지. 요 점에서의, 그렇죠? 요 점에서의 한계대체율이잖아요. 한계대체율. 이거하고 같아지는 임금.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모든 시간을, 가용시간 전체를 놀 때, 일하지 않고 전부 여가로 즐길 때, 그때 한계대체율이 임금이 되는 거죠. 그 임금 수준이 유보임금이다 이거지.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당 뭐 10,000원이다 그래 볼까요? 10,000원인데 만약에 시장임금이 이거보다 높다. 마켓 웨이지. 시간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산선 기울기가 이거보다 요 수준 뭐 가파르게 되는 거니까 일하는 거고 이거보다 싸게 되면 더 완만하게 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일 안 하게 되겠죠. 아니면 만약에 얘는 그대로 한계 대체는 그대로가 그대로 주어졌는데 임금 요게 임금은 지금 현재 유보임금 수준 10,000원인데 선호가 바뀔 수도 있겠죠. 즉 얘가 더 MRS가 작아진다. 요건 뭐죠? 한번 보세요. MRS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여가에 대한 선호가 줄어든다. 그러면 MRS가 작아진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그럼 예를 들어서 갖다 썼는데 이 사람의 선호, 여가에 대한 선호가 줄었다. 작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얘가 완만하게 되니까 이 형태가 완만하게 변화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균형이.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됐지? 요게 유보임금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유보임금 개념 정의됐으니까 오케이, 알았다 이거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유보임금은 그렇죠? 모든 가용 시간을 전부 다 여가로 소비할 때 그때 그렇죠? 한계 대체율. 여가와 여기서는 소비 요것의 한계 대체율 이퀄되는 임금 수준이 유보임금이다. 그림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근데 3번 질문입니다. 유보 노동 공급의 관계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요거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정확히 설명하고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게 두 개예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비근로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요거 이제 아까 그 문제를 더한 거죠. 그럼 이 근로자가 지금 유보임금 수준 이하에서 여기 유보임금인데 비근로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예산선이 빨갛게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평행으로 상방이동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변함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기 유보임금 수준이 요때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똑같죠. 이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지? 비근로소득이 늘어날 경우에 유보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변함이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3번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재밌게 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라 이거죠. 근로자의 효용이 소비, 여가, 그리고 효용 함수를 주셔서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요게 문제를 푸는 이제 실마리가 되겠는데 최대 여가 시간이 100시간이고 근로시간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현금소득 60만 원을 받는다. 이 근로자 유보임금을 구하세요. 자, 그럼 봐주세요. 요게 유보임금이잖아요, 지금. 요게 유보임금이야. 즉, 모든 시간을 전부 다, 토탈, 총 가용 시간을 모두 여가로 소비할 때, 이때, 한계대체율,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요거하고 같은 수준의 임금, 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유보임금이다. 그럼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돼? 모든 시간을 다 노는 거, 일 안 하고 노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출제 교수님이 우리에게 퀴즈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효용함수 요거는 뭐 페이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의미 없는 거죠. 이건 생각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여기서 봐야 돼. 그럼 보세요. 전혀 일하지 않을 때 예산선 기울기, 요게 임금이다. 그러면 전혀 일하지 않을 때 이 사람 얼마를 받는다고? 그렇죠? 현금 보조금 60만 원을 받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은 100시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가 100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00시간을 다 놀아도 이 사람은 60만 원,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요. 그러면 얼마? 6천 원인가요?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유보임금 되겠죠? 이제 이 문제에서 교수님이 퀴즈성 문제를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든 시간 전체 다 일하지 않을 때, 모두 여가로 소비할 때, 그때 임금 수준. 그럼 여기서의 지금 이 문제 실마리는 전부 100시간 다 놀 때, 그때 시간당 임금. 그런 의미하게 되니까 여기서 6천 원이 답입니다. 됐나요? 글쎄 혹시 다른 어떤 뭔가가 출제 교수님이 생각하셨는지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답을 내걸 텐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답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저 앞에 두 개가 이제 노동 공급 결정된 거고 3, 4번이 유보임금과 관련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아주 뭐 정말로 평이한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근데 평이한 문제인데, 기본을 제대로, 그리고 전부 여기도, 그렇죠. 그래프로 그려라. 전부 2번 문제도 2개 다 작은 문제 2문제 다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노동경제학 여러분 선택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그저 크게 고민하지 않고 했을 것 같은데, 자, 2번 문제는 보세요. 급여세 부과, 급여세를 부과할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죠. 근데 질문은 2개예요. 기업에게 세금 부과할 때하고 근로자에게 부과할 때. 고용주는 노동 수요자죠. 노동 수요. 그 다음에 근로자는 노동 공급자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급여세, 요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급여세는 뭐죠? 급여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4대 보험 같은 게, 그렇죠?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그래서 요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뽑게 되면 전부 4대 보험 다 내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기업이 또 일부 기업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만큼의 비용이 더 부담하게 되는 거. 일종의 급여세다, 그지? 그러면 급여세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 내라, 20% 세금 내라, 그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급여세 부과했다니까 세후 임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후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전 임금을 W라고 했을 때 세전 임금에서 급여세를 뺀 거, 그렇죠? 그럼 보세요. 급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플러스 해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월급 주고 세금 내야 되니까 세후 임금이 높아지는 셈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월급 받고 그 대신 얘가 임금이 낮아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해봐라 이거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노동 공급 얘기했으니까, 자, 역시 그림 2가지를 다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근로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면 여기가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용극대화 선택을 해서 요만큼 일하고 나머지 요만큼, 이게 총 가용 시간이 이만큼이니까 요 시간만큼 일해서 소득을 이렇게 얻고 있었다. 그런데 급여세를 근로자에게 부과한다 하게 되면 아까하고 반대죠. 아까는 임금이 오르는 경우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임금이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요게 원래 절편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총 가용 시간을 전체 일할 때 여기인데 이제 요점은 어떻게 되죠? 전체 시간을 다 일했는데 임금이 어떻게 돼요? W제로에서 급여세만큼, 그렇죠? 단위당 급여세 지급한 만큼 낮아지겠죠? 그래서 세후, 세금 낸 다음에 빼야 되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만큼 내리게 되니까 감소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는데 너 10만 원 급여세 내.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효과를,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돼요? 소득효과, 대체효과, 아까 했던 그림을 해야 되겠죠? 해봅시다. 자, 이게 여가의 가격이 임금인데 세후 부가세가 급여세가
부과되니까 부가세가 부과되는 순간 여가의 가격은 내린 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실질 소득이 줄어서, 그쵸? 여가는 정상제니까 여기서 여가 소비를 줄이는 효과와 그 여가 소비가 줄었으니까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예? 대체 효과. 여가의 상대 가격이죠. 여가의 상대 가격. 여기서 이제 급여세를 빼야 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린 셈이 되죠.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졌죠. 상대적으로 싸진다. 여가가. 따라서 여가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노동 공급량은 반대로 감소하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후방불절 경우는 여기서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이다. 그 말은 뭐지? 예,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노는 시간 증가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림 그려보면 세후 실질임금이 급여세 때문에 감소했죠. 내리게 되니까 노동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가 소비량이 줄어요. 이제 노는 시간이 요거보다 줄어드는데 여기다가 소득 대체 효과 그림 그려야 되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연습이네요. 자, 요거 소득 대체 효과 그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소득 보상합시다. 다시 한번 소득 보상 낱말의 뜻은 그림으로 보면 변화 후 예산선이었죠. 예? 변화 후 예산선을 원래 무차별 곡선까지 평행 이동시키세요. 이동시켜라. 그러면 대체 효과만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런 얘기니까 변화 후 예산선 얘죠. 얘를 원래 무차별 곡선까지 평행 이동시켜봐라. 여기죠. 그럼 여기서 여기가 대체 효과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됐어? 소득이 줄었죠. 소득이 줄어서 노는 시간이 줄게 된다. 그러면 예산선이 좌측. 소득이 줄어든 싱글이고 여가 소비가 줄었다. 그러니까 여가 소비가 줄어야 되니까 최종 균형점은 요 가운데 어디로 와야 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죠. 예? 감소, 여가 정상. 그러니까 최종 균형점은 여기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1번 대체 효과, 2번 소득 효과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부과할 경우 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게 세금 부과할 때 요거를 그럼 이제 요거는 오늘 주제에선 처음 나온 얘기죠. 그러면 고용주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요. 그랬을 때 개념은 장기 생산자 균형 개념이죠. 즉 주어진 비용으로 비용하에서 노동과 자본을 적절하게 투입해야 된다. 적절하게 투입해서 어떻게 돼요? 생산량을 최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수평축이 노동, 자본 그리고 비용 제약. 비용 제약은 노동 투입하려면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자 지급해야 되니까 요거 비용 제약이죠. 이때 요걸 K로 정리해서 그린 게 예산선이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소비에 있어서는 예산선이고 생산자 입장이니까 우리가 등비용선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등비용선의 기울기는 요거였죠. 요게 자본의 가격이고 요게 노동의 가격이니까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 요게 등비용선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량선.
노동과 자본 두 개를 투입해서 생산하는 것이고 정상적일 때 등량선 원점에 그죠 볼록하게 그래서 여기가 생산자 균형점이죠. 그래서 균형 조건은 여기다 해볼까? 등량선의 기울기가 한계 기술 대체율이고요. 그 다음에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이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계 기술 대체율 뭐 여기가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은 MPK를 MPL로 나눈 것이고 이것이 같아지도록 투입해라. 그래야 생산자 균형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차 경제학에서도 매일 공부하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기업이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급여세를 부과해라. 야, 너 근로자 고용했냐? 세금 내라.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얘기했듯이 4대 보험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월급, 임금 줬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급여세 부과하게 되면 실제로 급여세 납부 후에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등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급여세만큼 더 높아지니까 요게 커지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등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변화하겠죠. 그래서 급여세 부과하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이 시험에 문제풀이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산자 균형인데 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격, 임금이 오른다. 오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돼요?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 균형에 있어서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여기서는 그죠? 규모 효과, 대체 효과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먼저 규모 효과라는 거, 대체 효과라는 거. 규모 효과는 뭐가 돼요? 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생산물 생산의 한계 비용이 높아지게 되죠. 한계 비용이 높아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이 효과죠.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대체 효과는 이게 오르는 셈이 되죠. 노동의 상대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노동 투입은 줄이게 되는 거죠.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생산 줄게 되니까 그래서 노동 투입을 줄이고 대체 효과에 따르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니까 노동 투입량을 줄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둘 다 이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게 된다. 근데 이걸 지금 말로 하라면 좋겠는데 그래프로 그리라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도 말이죠. 보상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소득 보상이고 여기서는 비용 보상.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상하게 되면 개념은 뭐죠? 변화 후 예산선, 여기서는 등병선, 얘를 원래 등량선까지 평행 이동시킨다 이거야. 그러면 최초 여기서 여기가 대체 효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종 균형점은 여기 어디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 효과. 그래서 대체 효과, 규모 효과에서 전체, 그렇죠? 노동 투입량 이렇게 변화해 간다. 이걸 그려줘야 되겠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이하게 잘 알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노동 공급, 이건 노동 수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려주는 게 좋겠죠. 연습을 평소에 요거 글쎄요. 제 생각엔 뭐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리지 않았을까 해서 그림을 2개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설 그림 2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아까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지금은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줬다. 그럼 어때요? 정확히 반대죠. 기업에게 보조금을 줬으면 한 사람 고용할 때마다 요새 이제 그 얘기죠. 고용보조금이란 말이야. 최저임금제 시행해가지고 기업이 부담이 요새 뭐 영세 자영업자들 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올해 이쪽에서 최저임금제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게 어떻게 다뤄질까? 근데 아직 현안 과제이고, 그렇죠? 어떤 그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여서 그런지 시험에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냥 아주 스탠다드하게 요 문제가 냈죠.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주고 그 대신 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준다. 그럼 이 그림 반대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그럼 기업이 비용 제약 하에서, 그렇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몇 개, 맥시멈 생산하고 있었는데, 보조금을 준다. 한 명 고용할 때 뭐, 지금 작년에 내가 얼핏 기억이 그런데, 뭐 한 명 고용하면 1년에 1,000만 원 주겠다. 고용 보조금 받아가라.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당? 그렇죠. 임금이 내린 셈이죠. 보조금을 받게 되면 뺀 거 실제. 그러니까 고용보조금 수령 후 임금이 내리게 되니까 예산선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하고 균형이 옮겨갈 테겠죠. 근데 당연히 뭐 아까 했던 거 반대로 분석하면 되는데 이것도 구분해야 되죠. 규모 효과하고 대체 효과 구분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변화 후 등비용선을 원래 등량선까지 평행 이동시켜라. 그럼 여기서 여기가 대체 효과고 그 다음에 규모 효과는 여기서 여기 1번 대체 효과, 2번 규모 효과.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L0 프라이밍 거쳐서 L1으로 간다. L1으로 간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도 그림이 결국은 복잡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채점해보거나 뭐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을 잘 알아도 딱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그죠 눈에 들어오게 또 글씨도 또박또박 글씨를 잘 쓰라는 게 아니야. 그죠 명필로 잘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읽기 쉽게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 쓰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일일이 좌표점을 아주 친절하게 찍어서 잘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림의 분석을. 그래서 제가 여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해설 그림을 일부러 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면 훌륭한 답안이 되겠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자, 올해 여러분 다 좋은 결과로 합격하시겠지만 혹시 내년에 시험 보셔야 할 분들이 있다면은 방법 없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 다 그림으로 설명하라고 그랬다고. 그림은 기가 막히게 그려야 돼요.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 삐끗해가지고 좌표점 이상하게 찍어놓으면 그건 빵점이죠 뭐. 그거 마치 계산 문제에서 결과가 달라진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틀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노동경제학 주제에서 그림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처음에 많이 헷갈리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늘 이쪽 노동 공급이나 노동 수요 측면에서 그림으로 그릴 때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또 규모 효과의 대체 효과, 보상, 변화 후 예산선을 원래 무차별 곡선, 원래 등량선까지 평행 이동한다. 그것만 기억해 보면 그죠?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났는데 지극히 평이한 문제예요. 평이한 문제인데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면 몹시 혼란하고, 자, 이게 내가 공부가 부족한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효율성 임금, 고임금 경제, 뭐 우리가 노동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효율성 임금 가설, 노동 경제학에서는 고임금 경제 얘기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효율성 임금이라는 개념, 용어만 가져왔지 이걸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효율성 임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려볼게요. 효율성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실질 임금으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 균형, 실질 임금으로 봤을 때, 그러면 노동 수요는 실질 임금으로 표시하게 되면 N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실질 임금으로 아까 그 효용국가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이 됩니다. 그런데 효율성 임금은 뭐예요? 고임금 경제는 기업 스스로가 높은 임금을 준다 이거지. 그럼 이제 노동시장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이윤극대화 조건, 기업 입장입니다. MFC = VMP입니다. 모든 생산물 노동시장이 다 완전 경쟁일 때 이윤극대화 조건. 그런데 실질 임금으로 바꾸면 N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점에서 요거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윤극대화인데, 근데 요 균형점에서 임금을 더 줬다는 얘기잖아. 이게 더 높아. 그럼 이 기업은, 그렇죠, 손해를 보게 되죠. 손해 보나? 안 본다 이거지. 그럼 무슨 문제가 돼? 하여튼 어떤 기업이 효율성 임금을 지급하면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보고 높은 임금 주게 되니까 노동시장에는 초과 공급,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 스스로가 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거니까 하방 경직이죠.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기업이 이거 망하지 않겠느냐? 안 망한다. 왜? 얘가 내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근로자들의 한계 생산성은 실질 임금의 함수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실질 임금이 높아지면, 더 주면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이거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뭐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스카테오 기타 등등. 그러니까 4가지 정도 그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일부 기업이 특히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효율성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기업은 높은 생산성을 갖는 근로자들을, 그렇죠, 데리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손해 안 본다. 그러나 시장 전체를 볼 때는 실업이 발생한다. 이게 효율성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클럽이라는 교수님이 효율성 임금 가설을 처음에 썼을 때, 논문을 만들 때는 이제 칼도어 조건이라는 거죠. 솔로 조건이라고도 하고, 그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석은 수평축이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되고, 여기가 이제 효율성을 고려한 생산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변화하고 접하는 점에서 이게 효율성 임금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그 책에 보면 일부 책에서는 다루고 일부 책에서는 여기까지 안 하고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 임금 구체적인 논문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논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윤 극대화 조건 해서 함수, 이윤 함수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쭉 수리적으로. 그래서 탄력도를 구하고 탄력도가 1일 때 어쩌고저쩌고. 이게 김은탁 선생님 거기 교재에는 그것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죠. 근데 우리가 그 시험 준비하는데 거기까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별 논문까지 다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얻는 이제 시사점. 그리고 노동경제학에서는 고임금 경제. 여기다 초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효율성 임금 이론 자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놨어. 자,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론을 내가 정확하게 이건 수리적인 전개 과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안 했는데 당황인데 근데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다가 효율성 임금을 출제 교수님이 스스로 정의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효율성 임금은 임금이 이제 오르내릴 때 여기서는 인상이란 말 썼습니다만은 임금 인상이란 말 빼고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이 같을 때 그때 임금 수준을 효율성 임금이라고 하자. 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하고 얘하고 같아질 때 그때 임금 수준을 요걸 효율성 임금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내셨냐 하면 그림이 요거죠. 가로축은 임금, 세로축은 생산량, 총 생산물 곡선으로 그려봐라 이거야. 그러면 총 생산물 요걸로 이용을 해서 효율성 임금은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때 요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을 설명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효율성 임금 이거를 여기다 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된 내용들을 써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총생산물 곡선을 가지고 하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보되 요때 같아질 때 임금이고 그 다음에 이윤극대화 된다. 이윤극대화 조건 아까 요거지. 예. 이윤극대화 조건은 MFC하고 VMP 같아질 때 그렇죠? 근데 MFC는 이제 얘가 임금이 되는 거고 노동시장의 완전 경쟁일 때 얘는 가격에다가 MP 곱한 거고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재밌죠? 이제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미 문제에서 답은 주셨어. 그렇죠? 총생산물 곡선을 이용을 해서 해봐라.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그 경제학 1차 시험 준비할 때 맨날 했던 그림 아니겠어요? 자, 단기입니다. 자본 고정이고 노동만 변화해요. 단계 물리법칙이 궁극적 수학체의 감 법칙이죠. 처음에 노동 투입을 늘릴 때 한계 생산물이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하더라. 그렇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총 생산물 곡선이 도출이 되고 TP 여기서 Q라고 표시해도 좋고요. 이것으로부터 다시 AP, MP가 도출되는 이 관계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쉽게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끝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애를 먹고 그랬겠죠. 가봅시다. 그러니까 참 경제학 원론, 경제학 기본이 중요하다는 건데 초기의 수학체의 정의죠. 한계 생산물이 점점 증가하면 총 생산물은 체증적 증가하죠. 그러다 체감하되 플러스일 때 총 생산물은 체감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MP가 제로 될 때 얘가 극대가 되고 MP 마이너스가 되면 줄죠. 여기서 이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생산 곡선. 요걸 가지고서 설명해라. 자,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챙겨둘 필요가 있죠. 뭐냐 하면 TP로부터 다시 MP 요 그림을 하는데 TP가 체증적 증가할 때는 MP가 증가하는 거고 체감적 증가할 때 MP가 줄어들고 그리고 TP 극대점에서 제로 마이너스 요 그림을 그대로 요것으로부터 도출된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얘를 TP
미분한 값이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니까 여기 변곡점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변곡점 지나면 기울기 감소, 기울기 제로, 마이너스. 이게 그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TP 곡선상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MP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AP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에버리지. 얘는 총 생산량을 노동으로 나누면 되겠죠. 노동의 평균 생산물이니까 총 생산량을 노동으로 나누어. 그러면 노동 단위당 생산량이 평균 생산성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지? MP는 TP 곡선의 기울기죠. 예?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얘는 그렇죠. 이게 TP가 이렇게 있을 때 평균 생산물은 높이 나누기 밑변이잖아요. 높이가 TP가 되고 밑변이 L인 셈이 되니까 원점 직선 기울기가 요 점에서의 평균치가 되겠죠. 여기라면은 여기 기울기가 평균이란 말이야. AP는 원점에서 기울기야.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AP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원점 기울기가, MP는 요거 접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구해줬고, AP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 점 봐주세요. TP를 나눈 원이니까 원점 기울기가 평균인데 여기. 이 점에서는 원점 직선 기울기가 이거보다 높아지는 점은 없죠. 그렇죠? 이거보다 노동을 덜 하게 되면 기울기 작아지니까 이 점에서 평균 생산물이 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극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자, 여기서 최대가 되니까 AP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원점 직선이 접하는 점에서 AP가 최대가 되고, 자,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 평균과 한계 관계에 따르게 되면 AP 최대점하고 MP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이게 평균과 한계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거기까지 써줄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 그림 그려놔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시험에서 지금 묻는 것은 뭐예요? 이 관계를 전제로 해놓고 시험지에다가 이 그림 그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래서 단기 물리법칙, 궁극적 수학 체감 법칙이다.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다. 수학 체증, 체감 반영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원점 직선, 접하는 점. 이 점에서 AP가 최대가 되는데 이 점에서 맥시마이즈 AP가 돼요. 근데 AP 최대가 되는 점에서 MP와 같죠. 됐죠? 그 교수님 질문이 효율성 임금이라는 게 MP와 AP가 같을 때 임금이다. 같을 때 여기죠, 여기. 요 수준의 임금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라 이거죠. 이 점이 뭐냐? 총생산물 곡선 그래프로. 그러면 얘 그려놓고 원점 직선 접하는 점. 이 그림을 그려야 되지.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한 세트로 그려주시고. 됐죠? 그럼 여기가 문제에서 정의된 이 수준, 요 수준에서 임금이 효율성 임금이다. 그런데 효율성 임금하에서 기업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그럼 여기 봐주세요. 이윤 극대화 조건이 요거잖아요. 이게 옮겨올게요. 그럼 이윤 극대화 되려면 MFC 이퀄 VMP죠.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요 점에서는 어때요? 효율성 임금이다. 즉 AP하고 같죠. 여기서 물가가 없어요. 물가가 없으면 그냥 1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얘를 실질임금이라고 인지하면 되겠죠, 결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물가가 1이라고 봅시다. 1이면 요거하고 임금이 같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윤극대화를 만족한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효율성임금하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개념,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윤극대화 조건이 MFC VMP니까.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답 잘 쓰셨어요?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 그렇죠? 근데 이제 고민했겠죠. 시험 문제 받아보시고 한참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그렇죠?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출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객관적으로 그냥 시험 문제를 교과서 이렇게 낸다면은 그대로 우리가 답을 하면 되는데, 독특하다, 본 적이 없다, 교과서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없다, 약간의 그러니까 응용이랄지 어떤 해석을 하는 문제, 그러면 교수님이 그거를 문제 안에 써놨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이 양반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정의한 거로구나, 그래서 답을 써주면 된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요. 변별력 아주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1차에서 경제학 공부했을 때, 이게 그림이 생각나는데, 그림 그리는 연습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경제원론 처음 시작을 할 때, APMP 구할 때 관계, 요때 한번 해보고는 우리가 그림 공부하는 적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거 빼고 전부 이거 가지고서 그냥. 그래서 요 문제가 이렇게 났네요. 아주 재밌는 문제였어요. 변별력 100%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3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25점짜리 문제였죠. 그러니까 좀 이게 채점을 하시면서 정답을 완벽하게 못 써도 어느 정도까지 서술해 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요 점을 잘 몰라도 이윤극대화 조건 요런 얘기는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점 정도 주셨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3번 문제가 통째로 25점짜리가 하나 나서 이 안에서 이제 좀 변화가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번, 2번 문제는 진지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했을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해보면 그림 공부 열심히 하자. 그죠? 기본을 열심히 하자. 구석구석, 이게 노동경제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 대학원 경제학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동경제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의 기본 개념, 요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서 늘 얘기했던 게 기본으로 가자, 기본. 그 다음에 기본을 벗어나는 문제, 그런 것들은 다른 우리 경쟁자 못 썼을 거다. 그런 기분 마음 편하게 하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늘 강조했던 게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다른 주제는 우리에게 여기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출문제 정확히 정리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문제는 전체 총평을 해본다면 아주 평이했다. 쉽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평이하다. 즉 늘 나올 게 나왔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기본이죠. 경제학 기본 한 사람이라면 또 노동경제학과 결부지어서 사실 이건 1차 시험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하나 이제 공부거리는 효율성임금 가설이란 가설은 따로 있지만, 논문에 책에 따로 있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정의해서 물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 공부했습니다. 자, 올해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채점 결과가 다 흐뭇하기를 바라고, 우리 뵐 때 기회가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